잘 들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말이 통하는 사회, 듣기에서 시작됩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GTX라는 열차 다들 아시죠? 수도권의 주요 지역을 아주 빠른 속도로 연결하는 이른바 수도권 KTX라고 불리는 그런 지하철, 초고속 지하철인데, 이게 착공을 겨우 하는가 싶더니 요즘 지자체와 또 국토교통부, 시행사끼리 갈등을 여기저기서 빚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서울, 강남 지역 주민들이 이 소음, 진동, 싱크홀 같은 걱정이 있다는 이유로 국토부의 GTX A 노선의 강남 지역 구간 노선을 우회하도록 한강 밑을 지나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강남구청이 이를 받아들여서 이 공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해요. 자칫하면 사업 전체가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 또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고 다양한 골칫거리들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GTX가 갖고 있는 몇 가지 걱정들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 내용 좀 다뤄보죠. 2월 10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짜잔! 여러분, 이곳은 어디일까요? 우와, 야외 공연장에서 버스킹 중이네요. 스트리트몰에 초대형 전광판까지. 인천에 없던 새로운 명소가 되겠네요. 여러분, 투자 서두르셔야겠어요. 인하대역 상권 랜드마크 멀티몰 시티필드. 분양 문의 032-881-1357. 엄마, 아파트에서 차들이 갑자기 슉슉 나오니까 깜짝 놀라요. 현대해상 교통기후 환경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아이들은 스쿨존보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더 위험하게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단지 내 안전운전 잊지 마세요. 현대해상 하이카. 장성규입니다. 와우, SUV 좋은 차 타시네. 근데 타이어는 어디 건지 알고 계세요? 몰라요? SUV 전용 타이어는 넥센 로디안 GTX. 어떤 SUV에서도 잘 나가고 오래 가니까 넥센 로디안 GTX. 나도 오래 가고 싶당.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들 먼저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조인디의 고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슬슬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는 분들이 꽤 늘어나고 있긴 해요. 네. 다만 이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경제가 문제냐 이제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어서 이 고민을 드러내놓고 하기는 좀 어렵고, 방역을 철저히 하면 할수록 경제는 더 악영향을 준다는 거가 사실 걱정이죠. 그렇다고 경제 때문에 방역을 덜 할 수도 없고, 아무튼 고민들이 있는데, 최근에 해외 기관들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자칫하면 1%대로 떨어질지도 모른다. 네. 이번 사건으로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말에 내놓을 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는 전혀 고려가 안 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고려해야 되는데, 이게 크게 우리 경제 성장률에 미친 게 우리 경제 성장의 동력이 수출과 투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수출 같은 경우에 블룸버그가 그 투자은행과 경제연구기관 등의 올해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 전망치를 내놨는데요. 2월 달에는 평균 2.1%라고 답을 했어요. 예. 1월에는 원래 2.3을 내놨거든요. 0.2%포인트를 내린 겁니다. 그중에서도 옥스퍼드대 산하 연구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올해 수출 증가율이 0.5%에 그칠 것이다 라면서 좀 약간 굉장히 낮은 수치를 내놨고요. 작년에 아주 부진했던 수출과 거의 비슷할 그렇죠. 거다. 네, 소시에떼 제너럴, JP모건 체이스가 각각 1.7, 1.8%로 2% 밑돈다고 했거든요. 사실 지난해 말에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이라고 그래서 경방이라고 내놓잖아요. 네. 그때 3% 예상했어요. 증가율이. 네네. 근데 이거 뭐 2%도 안 되고 심지어 0.5까지 나왔으니까요. 수출이라는 한 축이 그렇고 투자 관련돼서도 좋지 않습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해봤더니요. 우리나라의 올해 투자 증가율 전망치가 1월 달에 2%였거든요. 0.1%포인트 내린 1.9%로
전망했습니다. 예. 홍콩 상하이은행과 스탠다드 차타드는 각각 0.8% 증가에 그칠 거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중국산 중간재 의존도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 쌍용차, 국내 완성차 업체의 국내 공장까지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봤더니 핵심 중간재 가운데 중국산 비중이 높은 게 베트남이 41%, 필리핀이 30%거든요. 우리나라가 28%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 이렇게 수출하고 설비 투자를 고려하니까 당연히 성장률 전망치, DGP 성장률 전망치가 낮을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부품 받아서 수출해야 되는 게 많은데 네. 역시 그게 안 되고 네. 우리나라가 열심히 만들어서 중국한테 보내주면 이제 중국이 수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역시 그것도 안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GDP 성장률 전망치가 영국 경제 분석 기관인 캐피털 이코노믹스라는 곳에서 2.5에서 1.5로 낮췄습니다. 1%포인트나 내린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빨리 잠잠해지는 건 이제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일 수도 있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그만큼 이 여파가 크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네.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1.5까지 내놓은 것도 있었고 JP 모건이라는 많이 들어본 투자은행 같은 경우에도 예. 2.3에서 2.2로 낮췄습니다. 미국의 여러 기업들도 중국에서 부품 사다가 조립해서 팔거나 네. 설계도만 중국에 던져주고 중국이 만들어 오면 또 이제 그거 브랜드 붙여서 파는 것들이 많아서 여기도 아마 쉽지 않을 텐데 일각에서는 그래서 중국이 어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중국하고 그런 거래하는 미국이나 다른 주변국들이 더 힘들 거다. 왜냐하면 중국은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일은 해주는데 큰 부가가치는 못 받아가는 상황이어서 예를 들면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생이 하루 쉬면 아르바이트생이야 시간당 얼마 정도 손해보는 건데 그 분식집 주인은 더 큰 손해를 보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비슷한 상황이 될 거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꽤 있더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나라들도 많이 흔들릴 거고 다른 나라 흔들리면 우리나라는 또 영향받겠죠. 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타격 많이 크겠는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우리보다는 크지 않지만 어쨌든 일본도 타격이 예상되는데요. 어제 일본 민간경제연구소인 다이와 소켄이라는 곳이요.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이게 만약에 3개월 정도 안에 수습이 되면 이건 약간 희망적인 전망치죠. 중국 여행객이 한 100만 명 정도 줄고 일본 GDP가 1조 엔 정도 감소한다. 그래서 이 다이와 소켄이라는 곳이 지난해 말에요. 0.4% GDP 성장률을 내놨거든요. 일본이. 일본 전체가 네네. 1년 동안. 네. 근데 그거를 깎아서 0.2%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3개월 안에 수습된다라는 가정인 거고요. 만약에 여파가 한 1년 정도 계속되면은 예. 0.9%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0.4에서 0.9%포인트를 빼니까 마이너스 0.5%가 나오는 거예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나올 수도 있겠다. 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그나마 일본은 내수 중심 사회라서 그래도 요 정도만 하고 마는 거지 아마 1년 계속되면 우리나라도 크게 마이너스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일은 나오지 말았어야. 아무튼 요즘 그래서 이런저런 행사들도 다 취소되고 네. 있고 네. 결혼식 잡아놓았던 분들도 하객들 많이 이제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그거 가지고 분쟁도 꽤 있을 것 같고. 제가 본 SNS 사진에서는 모든 분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사진을 찍었던데 예. 이벤트성인지 아니면 진짜 그런 건지 그 정도로 이제 사람들 모이는 걸 지금 꺼리고 있습니다. 각자 마스크에 대한 민감성이 또 달라서 당연히 이럴 때는 해야지. 거의 24시간 차고 있어야지라는 분도 있고 손만 잘 씻으면 된다고 합디다 하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서로 또 저분 매너 없다고 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저런 행사들도 많이 취소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그에 따른 또 문제도 있고 아무튼 빨리 이게 멈춰야 되는데 이게 뭘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서. 그 대표적인 행사가 사실 24일부터 27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 MWC라는 거거든요. 예. 모바일 올림픽으로 불리는 CES와 함께 더불어서 기자들이 꼭 가야 되는 출장지 중에 하나가 MWC와 CES거든요. 근데 CES는 끝났고 MWC는 지금
이게 행사가 게다가 이 MWC의 최대 그 골드 스폰서라고 부르는 제일 돈을 많이 되는 가장 큰 부스를 만든 업체가요. 예. 중국 화웨이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시 비용만 이제 100억 원 넘게 썼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가장 많은 인력과 인원을 파견하고 중국 업체들이 메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은 약간 우려가 되는 거예요. 예. 입장에서는 MWC가 뭔가 연기를 해주거나 좀 취소를 했으면 하는데 이 그 MWC 주최 측은 그냥 그대로 개최하겠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업체 가운데는 LG전자가, 해외 업체 가운데는 에릭슨이 전시 취소, 우린 참가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주최 측이 계속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참가 업체가 취소를 한 거잖아요. 그 참가 업체 측에서 위약금을 거의 다 물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손실을 감안하고 그냥 참가를 취소하는 거고요. 그러면 주최 측에서 좀 연기를 해주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주최 측 입장에서 만약에 주최 측이 참가를 취소하거나 연기를 하면 그 비용은 다 주최 측이 떠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MWC는 그대로 열기를 고수를 한 거고 상대적으로 이게 통신사들이 주로 주최한 행사고요. 핸드폰 비중이 가장 크거든요. 모바일이니까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핸드폰 비중이 삼성보다는 좀 작다 보니까 아예 취소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라임 자산운용의 사모펀드 문제가 계속 물밑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에요. 어떤 조사인지 들여다봤더니 이게 손실이 났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 손실이 난 건지를 알아야 이제 반토막 났습니다. 이제 반은 찾아가실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데 그 조사를 대강은 마무리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실사를 담당한 게 3일 회계법인이거든요. 예. 그 7일 날 지난 금요일이죠. 그 두 개의 모펀드 플루토 D-1호 그리고 테티스 2호 여기에 대한 실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공식적으로 내놓은 건 아닌데 플루토 같은 경우에는 회수율이 약 50%, 이거 규모가 9천억 정도 되거든요. 테티스는 2천억 원짜리인데 60% 정도 회수율 할 수 있다라고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어디에 투자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반토막 났다는 뜻이네요. 네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이 50%, 60%가 그럼 여기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의 최종 손실률이냐라고 보면 그건 아니고요. 이게 모펀드의 손실률이고요. 이 모펀드를 그 157개 자펀드가 각각 얼마 정도의 비중으로 편입을 했느냐. 에 따라서 개별 손실률이 14일 날 최종 결정됩니다. 모펀드라고 하는 건 그럼 결국은 이 운용사는 모펀드를 운영하는 거고 네네. 자펀드라고 하면 그 모펀드에 운영하고 있는 자산들 일부를 그렇게 식판에다 담아다. 네네. 근데 그 식판에 이걸 도대체 비중을 뭐 100% 이걸로 채웠냐. 각자 뷔페식으로 담았을 테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개별 손실률은 다 다를 텐데 뭐 이것과 별개로 큰 문제가 있는 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총수익 스와프 계약입니다. TRS 계약인데요. 쉽게 말해서 증권사에 돈 빌린 거. 네. 그래서 그거부터 갚아야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이게 3,200억 원이에요. 아까 제가 두 개 합치면은 1조 1,000억 원 정도인데 3,200원 빼고 나면 거기 이제 손실 이걸 이제 먼저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이게 대출 받아서 집 샀다가 집값 내려가면 은행은 그냥 빌려준 돈 받아가는 거니까 손실이 더 크죠. 그렇죠. 소비자들은. 그래서 이걸 감안하면 이론적으로 손실률이 58% 넘어가면 개인은 한 푼도 못 건진다가 되거든요. 물론 개개인별로는 얼마나 자펀드에 편입을 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아마 개인이 손해 줄 돈은 별로 없다.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판매사 그리고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 세 곳하고 라임하고 서로 그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협의를 할 때 전제 조건이 뭐냐면 TRS 그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양보를 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먼저 대출 안 찾아갈 테니 고객들하고 우리 똑같이 나누자 뭐 이런 식으로 양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돈을 빌려준 증권사는 그럴 리도 없고 그래야 할 이유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을 텐데.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입니다. 현재 지금 라임은 6조 원 정도 잘했거든요. 순자산이. 근데 지금 현재 그 6일 기준으로 봤더니 3조 8천억 원으로 규모가 쪼그라들었습니다. 증권사들이야 우리는 돈 빌려준 주체지 나중에 이거 수익 많이 났다고 해서 우리한테 그럼 더 줄 생각이었어요? 그거 아니었잖아요. 라고 할 텐데. 이게 문제가 이제 그 감독원에 또 게 있고 하나가 또 뭐냐면 증권사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 가운데 또 굉장히 많이 펀드를 팔았습니다. 판매사가 또 엮여 있어서요. 또 그 고객 상대는 증권사가 해야 될 테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브라우저 쓰는 분들은 유튜브를 거기서 못 본다.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유튜브가 그 뭐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 제공하는 최신 버전이 2017년 버전인데요. 예. 이게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최신화 버전을 지원을 안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의 입장은 최적의 시청 환경을 위해서 최신 버전을 제공하지 않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오페라,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등 다른 브라우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조인디의 고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박연석 씨가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데 갖고 있는 주식을 남한테 빌려주면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권사에서 홍보를 하길래 그러겠다고 동의를 했더니 정말 며칠 후에 누군가가 내 주식을 쏙 빌려갔다는 문자가 오더라.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내가 빌려준 그 주식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오르거나 또 떨어지거나 하면 나는 그 주식 얼른 팔아야 되는데 누가 그 주식 빌려갔으면 나는 그 사람이 그 주식 다시 돌려줄 때까지는 못 파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우리가 집이나 자동차도 안 쓸 때는 돈 받고 남한테 빌려주고 뭐 그럴 수 있죠. 주식도 내가 안 쓸 때는 남한테 빌려줄 수 있는데 주식은 이게 빌려준다고 표현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소유권을 아예 넘겨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 빌려가는 사람은 오로지 그 주식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빌려가는 거거든요. 뭐 공매도라고도 부르지요. 그런데 주식을 팔려면 파는 사람이 소유권까지 갖고 있어야 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식을 빌려간다고 말은 그렇게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소유권을 완전히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야 주식 팔 수 있으니까요. 마치 저 실례지만 남편을 좀 한 달만 빌려주시겠어요? 잠깐만 결혼했다가 다시 돌려드릴게요 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뭐 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가져가는 거죠. 주식 대여도 그런 건데요. 그래서 주주명부에서도 내 이름은 사라지고 빌려간 사람 그 사람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소유권이 완전하게 넘어가게 되는 건데 그럼 나는 그 주식 팔고 싶을 때 못 파는 거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팔 수 있습니다. 내 주식은 누가 빌려가서 갖고 있으니까 못 팔지만 내 주식을 내가 팔고 싶으면 나도 얼른 남의 거 빌려와서 팔면 되잖아요. 그 순식간에 다른 주식 빌려오는 일을 증권사가 대신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탁에 빙 둘러앉아서 음식 먹을 때 왼쪽에 있는 빵이 내 빵인지 오른쪽에 있는 빵이 내 빵인지 헷갈리잖아요. 근데 옆 사람이 내 왼쪽에 있는 빵을 갖고 가서 먹었다. 그럼 나는 그 빵이 내 거지만 나도 그럼 내 오른쪽에 있는 빵 갖고 와서 먹으면 되잖아요. 또 그 옆 사람은 또 오른쪽 빵 먹으면 될 거고. 주식 대여도 똑같습니다. 내 왼쪽에 있는 내 주식 누가 갖고 갔으면 나는 내 오른쪽에 있는 남의 주식을 그냥 내 거라고 생각하고 팔면 되니까 중간에서 증권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체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영차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잠시 후 9시 5분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영차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수도권에 아주 좋은 교통수단이 될 거라고 해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GTX 노선과 관련해서 요즘 갈등이 있다고 해서요. 사회공공연구원의 박흥수 철도정책연구위원 모시고 이런저런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게 보니까 GTX가 그레이트 트레인 익스프레스? 예. 그러니까 대단히 빠른 기차 뭐 이런 예. 뜻이 누군요? 그 광역 교통철도망인데요. 속도를 200km대급 내면서 수도권을 고속으로 연결시켜주는 개념으로 도입된 철도죠. 아주 깊은 지하를 다니고 그렇게까지만 알고 있는데 이게 노선이 지금 A, B, C 3개 노선은 확정이 됐죠. 예. 그리고 A는 착공이 됐고 예. BC도 사업자 선정 과정을 거쳐서 착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빨리 그냥 만들어지면 좋겠으니까 얼른 BC도 빨리 착공하면 될 것 같은데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기술적인 문제예요? 아니면 돈 문제예요? 아니면 뭔가 이런저런 민원 때문입니까? 뭐가 문제여서 시간이 걸리거나 혹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GTX 노선은 처음에 제기된 게 2009년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경기도와 서울에 있는 수도권의 어떤 교통대책 차원에서 제기된 건데 이게 고속철도망이고 또 대심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예비타당성 조사 이런
산적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용 문제는 올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래 걸리는 게 있고요. 또 지금은 이제 그것 외에 노선 설정과 또 그 통과 구간, 또 역선정 이런 문제들의 갈등이 또 빚어지고 있고요. 또 GTX A 노선 같은 경우는 한때 그 국립공원, 북한산 국립공원의 환경 문제 이런 것도 제기돼 있어서 관련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사실 이런 철도망을 건설할 때 제기되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어딘가에서 B노선인가 C노선도 지금 어디를 지나갈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동네 주민들 중에는 우리 동네도 지나가라. 그렇습니다. 지금 GTX A 노선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강남구청이 그 도로 조명이 녹지 조명 허가를 안 해줘가지고 건설을 공사를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특정 지역에서는 GTX 노선의 어떤 그 통과를 반대하는가 하면 또 어떤 지역에서는 역을 신설해달라고 요구하거나 하고. 뭐 이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양한 요구가 지금 제기되고 하나 좀 여쭤보죠. 역을 신설해달라는 요구는 이해는 돼요. 내 집 앞에 GTX 지나가면 집값도 오르고 교통도 편해질 테니까. 그런데 다들 요구하면 그게 빠른 열차가 아니잖아요. 완행 열차가 되지. 그러기도 쉽지 않을 거고. 그래서 그 특히 GTX 그 C노선 같은 경우는 금정에서 이 관천까지 가까운 거리에 역 3개가 신설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지자체 간 이해관계 조정도 굉장히 또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은 요구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그걸 다 들어줄 수는 없을 텐데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하고 공사를 바로 할 수는 없어요. 그거 다 그럼 왜 안 되는지 설명하고 설득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처음에 그 실시 설계 단계에서 또 그 설계 단계에서 역은 선정이 되는데요. 근데 뭐 선거도 있고 또 이 지자체의 요구도 있고 이렇게 되면 그 검토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또 조건이 형성될 수도 검토를 있고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압력이 커지면 또 애초에 예정했던 것보다 갑자기 새로운 도시 어떤 인구 밀집 상황이 생기고 그 부분에 대한 교통 수요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또 원래 예정됐던 것들을 다시 고려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 재검토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은 없으니 그러니 하라는 요구고 그래서 참 그런데 어디 해주기 시작하면 또 그럼 우리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당연히 할 테니까 본물처럼 일어납니다. 알겠어요. 지금 이미 착공돼서 지어지고 있다고 하는 GTX A에 대해서는 어디죠? 서울 강남 지역 어디를 주택가를 지나가는가 봅니다. 그 첨당동 지하를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첨당동 주민들은 그 지하 대심도라고 하더라도 지하를 지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 진동이나 뭐 싱크홀 등등 여러 가지 그 안전의 위험 요소가 있고 또 재산권 침해도 발생하기 때문에 허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죠. 그래서 자기 마을 돌아서 저 한강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는 것 같은데 재산권 침해라는 건 뭐예요? 지하로 본인들 땅 밑에 들어가면 그 지하의 땅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소유권에? 그렇습니다. 이 지상 점유권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이 토지에 대해서 지상과 지하의 일정 구간을 타인이 침해할 경우에는 거기에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요. 또 도시철도법에 따르면은 그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어떤 토지의 지하 부분을 그 사용하자 할 때는 해당 토지 이용 가치라든지 지하의 깊이, 뭐 토지 방해되는 정도에 대해서 정확 보상을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대심도로가기 때문에 또 이 심도가 깊을 경우에는 재산 침해에 주는 영향이 미미하다라는 또 판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까지 갈등의 소지가 남아 있습니다. 지자체랑 시공사나 정부가. 그것도 법이 있을 텐데요. 몇 미터 이하로 내려가는 건 그건 당신들 땅 아닙니다라는 게 있지. 아니 파고 내려가면 브라질인데 거기도. 그래서 보상 기준에 대해서는 또 대통령령으로 지하 깊이에 따라서 또 정한 규칙이 있는데, 근데 첨당동 예산 주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과 무관하게 보상 문제는 아니고, 보상 문제도 보상 문제지만 안전이라든지 그 건설 과정에서의 어떤 진동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걱정을 갖고 있다. 이런. 거기만 그래요? 아니면 지나가는 곳들이 여러 곳 있을 텐데 다른 곳도 문제가 있으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집안이나 어떤 문제 때문에 거기가 좀 더 심각할 수도 실제로 있는 겁니까? 사실
진동이나 이런 문제를 한다면 GTX A 노선 위에 사실 분들은 다 그런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예. 청담동 특히 강남구청 쪽에서는 문제가 제기가 됐다. 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거 그리고 특히 그쪽 구간이 인구 밀집 지역인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강남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지나가기 때문에 네. 강남구청 측에서는 강력하게 그러면 일단은 중단시켜 놓은 거예요. 강남구청 쪽에서도. 강남구청의 허가 없이는 공사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요. 거기 예. 공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거리입니까? 아니면 그냥 특정 지역에서 괜히 과민 반응을 한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 실제로 진동이나 소음이나 안전도라는 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건축학계 전문가들은 사실 이게 대심도기 때문에 예. 우리가 사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진동조차도 못 느낄 수 있다. 아주 보통 어떤 통신구라든지 지하 매설물 같은 경우는 예. 2, 3m 또는 지하철도 10m 정도 깊이에 부설된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것은 보통 60m 깊게는 100m까지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진동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건축학계에서는 주장하고 있고 시공사나 정부 입장도 있는데요. 근데 강남구청 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 요소를 안고 있지 않느냐라고 갈등하고 그래서 시행사 측에서는 행정심판을 서울시에 청구했고요. 네. 이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이 시행사 측의 입장이 반영되면 바로 공사를 또 강행하는 거고 예. 그게 문제가 되면 실제로 강 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고. 그게 문제가 돼서 강 밑으로 돌아가는 문제는 또 공사비도 한 2천억이 늘어나고요. 알겠어요. 어떤 이슈인지는 잘 이해했습니다. 오늘 사회공공연구원의 박흥수 철도정책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힌 경제는 또 내일 찾아오죠. 고맙습니다.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톰 아저씨의 오두막으로 유명한 해리엇 비처 스톤은 편하게 지필에만 몰두할 수 있는 작가가 아니었죠. 그녀가 하루 일과를 편지에 쓴 적이 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12번은 글쓰기를 중단했어요. 한 번은 생선 장수한테 생선을 사려고, 또 한 번은 출판업자를 만나려고, 그 다음에는 아이를 돌보려고 글을 멈췄고, 잠시 후엔 저녁 식사로 차우더 크림을 끓이려고 부엌에 들어갔죠.